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터블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그리고 모처럼 나오셨죠. 한결의 미모 담당. 안녕하세요, 한결의 서영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기자죠. 네. 요즘 기자입니다. 한경호 이 까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에서 무척 불편해하죠. 네. 개인적으로는 비판 받아본 적 없어요? 아직 법조에서는 크게 그렇게는 일설에 하면 서씨 집안에서 버섯 이름을 돌려가지고 이름을 짓다가 보니 영지가 됐다는데. 해명하세요. 서상황 이런 사람 없어? 없어요. 안타깝게도. 서포고도 없고. 있었으면 자기 PR이 좀 더 확실했을 텐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적폐청산으로 아재 개그 금지법을 좀 만들라고. 뭐라도 해명을 해야지. 예. 서영지. 네. 채널 A는 네. 허영지가 있어요. 아. 작가? 예. 아니 PD. PD요? 예, 아, 허영지. 진짜요? 그래서 우리 허영심이라고 놀려매요. 하영 친구예요. 아, 진짜요? 예. 허영지보다 서영지가 나은 것 같다. 서영지가 나. 성씨고. 예. 이름이 이쁘잖아요. 서영지. 예, 이름이 이뻐요. 이쁘다니까요. 예. 그 이름이라도 것 예뻐서 같아. 다행입니다. 서표고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 이름뿐만 아니라 미모도 예, 좋습니다. 출중해요. 네, 안 예. 보이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처음 나와갖고 소개도 받기 전에 슬금슬금 끼어든 이용구 변호사. 예. 예,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다르잖아. 공소대 같아요. 판사 몇 년 차예요? 판사 19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군까지 다 하게 되면 20년 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 연금 받았습니다. 개업하신 지가 한 3년? 지금 5년째입니다. 벌써 5년 되셨어요. 오, 그렇게 오래됐어요? 변호사 생활은 쏜살 같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사실은 법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용구 변호사님이 그냥 시중에 흔히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저희들한테는 되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변호사님이세요. 예, 그 남다른 의미 있기 전에 그 참여연대 먼저 얘기하면 안 될까? 소개하기 그렇죠. 전에. 이게 예. 사실은 이용구 선배님이 유명해지신 이유가 이제 법원 안에서 공익제보를 게을리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 그런 거요? 네. 아, 맞아. 언제가 한번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시끄럽게 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공익제보를 하는 수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예. 직장에서 쫓겨나고 왕따 되고 처음에 첫 과정이 왕따. 예, 온갖 먼지털을 해가지고 또 법적인 그 절차를 밟게 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비밀 누설. 예,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은데 아름다운 재단이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가지고요. 지금 참여연대, 민변, 인권의학연구소, 시민사회단체 연재회의가 함께 지원하는. 저희도 지원하잖아요. 전국구. 그래요? 방송으로 지원하잖아요. 공익제보자 생활지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지금 잘 안 알려져가지고 불이익을 받고도 제대로 혜택을 못 누리는 분이 계실까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그 심사해서 서류 심사만 해가지고요. 8월 23일 날 결과를 통보해 드리는데 선정된 분한테는 생계비도 지급해 드리고 법률 상담, 심리 치료까지 지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를 위해서 소중한 헌신을 해주신 분들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니까 이거를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 분들도 좀 주변에 그런 분 계시면 알려주시고요. 예. 예. 실제로 공익 제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요. 많죠, 아주.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시민사회운동단체 하지 말고 이런 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말이에요. 그래야 예. 되는 건데 여태까지는 하여튼 이렇게 안 하고 지원해주는 데가 있었으니까. 시민단체만 있으니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로 연락 주십시오. 참고로 저게 돈이 좀 모여 있죠. 어디가요? 저기 지원센터. 지원센터에? 네. 아니 이거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지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요? 예. 그래도 돈 많이 준다 그러지 좀 그 제보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 아, 돈을 많이 지금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하여튼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예. 예. 아니 그리고 돈 부족하면 또 우리가 전국구에서 많은 분들에게 호소해갖고 도와줄 수 있는 길 찾으면 되는 거죠. 공도사가 치약 많이 팔아가지고 예. 이제. 와이드몰 WITE 9.net 와이드9.net 와이드9이 뭔지 알아요? 전국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예?
우리 판사님 아실 거 아니에요. 전국을 영어로 뭐라 해요? 전국. 판결은 영어로 안 씁니다. 내셔널와이드. 네이션와이드, 월드와이드. 월드와이드. 그래서 월드와이드. 와이드 나인은 전국구예요. 와이드 나인.net. 그런 아이디어 못 들어봤죠 처음에. 아니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몰을 오픈했는지 일주일 됐는데 이 와이드 몰이 잘 팔려요. 왜냐하면 기존의 인터넷에서 팔고 있던 좋은 물건들을 싹 모아서 가장 싼 가격으로. 그래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데 이 중에서 파인프라 치약이라고 있습니다. 파인프라 치약 써보셨어요? 들어도 처음 보는 치약이죠. 예. 어디서 이상한 것만 갖다 팔아. 팟캐스트에서 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은 다 쓰는 치약이에요. 파인프라. 그래서 이번에 와이드9.net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여행용 키트, 파인프라 치약 여행용 키트, 배송비도 없이 10,000명에게 보내드립니다. 좀 세죠, 10,000명 하니까. 예. 한번 이거 신청해 받아보세요. 정말 우리 이제 이용구 변호사처럼, 님처럼, 나이가 좀 드셔서 이가 좀 시리다. 그 아주 직방인 치약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식약청 통과했나요? 그건 법적으로 알아보세요. 통과했기 때문에 치약이 나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 예. 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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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은 이따가 이제 광고 예. 읽고. 자. 이용구 변호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죠. 예. 어떤 공익 제보를 했어요? 목소리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법원의 적폐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님입니다. 근데 이번 뻥카 날렸다가 물 먹었어요. 무슨 뻥카? 청와대 들어간다고 누가 옆에서. 그건 옆에서 뻥카 치는 사람이 문제고 스스로는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신 걸로 스스로 알고 한 번도 안 있어요. 했어요? 그럼요. 예, 예. 그러실 그래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뭐 비서관이나 수석이나 이렇게 들어갈까 그럴 줄 알았더니 안 들어가시더라고. 그 멀리서라도 뭐 네. 대통령 잘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 만드는데 뭐 일조를 다 하는 게 제 본분이죠. 아니 영원히 멀리 계실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임기가 5년이면 꽤 길어요. 그렇죠. 예. 이미 지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힘내시라고 응원해드려야죠. 저한테도 전화 와서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이용규 변호사님이 어떤 분이냐. 청와대에 계신 청와대를 분들. 사칭하면서. 예. 우리가 여기서 방송에서 하도 얘기해갖고 진짜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내일 출연합니다. 딱 비서가 완전 딱인데 하도 여기서 장난반 진단반으로 조져놨더니 그게 문제가 되고 결국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말 많으면 안 돼요. 네. 아니 근데 곧 결국 들어갈 사람이에요. 네. 후반부에. 전국구 와이드나인에서 추천하는 크루즈 여행 포르테디 콰트로 크루즈. 7월 31일 밤 10시에 부산을 출발, 8월 3일 오전 9시 일본 도쿄에 도착하는 3박 4일의 크루즈 여행. 3박 4일 동안 초호와 빅토리아호에서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인류 레스토랑 셰프들의 요리와 최고급 편의시설, 각종 공연을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JTBC 팬텀싱어 우승팀인 파페라 그룹 포르테디 콰트로의 메인 공연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9만 원. 전국구 애청자들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객실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드립니다. 7월 20일까지 접수. 자세한 내용은 전국구 홈페이지 www.wide9.net 또는 02-948-1416 02-948-1416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올여름 휴가는 전국구와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입니다. 영부인 김치,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 전북 진안 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궈진 영부인 김치. 한 번 드신 분이 다시 찾는 비율이 90%를 넘는 식단의 절대 강자 영부인 김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02-948-1519 02-948-1519로 주문하세요. IMTV 마켓, imtv.or.kr, imtv.or.kr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치.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자, 법원 개혁. 진짜 법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예. 전국구에서.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거기 그냥 묻혀버렸어요. 어떻게. 예. 국민들의 관심사도 지금 검찰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관심도 많고 그런데 법원은 저 그냥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시각이 있어서 저도 참 이게 안타까워요. 글쎄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예. 그 검찰개혁 못지않게 법원개혁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국가형벌권이나 또는 국민의 생명 뭐 재산의 권리를 빼앗기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법원밖에 없거든요. 그 법원의 판사들이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민이 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내용이죠. 지금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갖고 한 10년 가까이 끈 KTX 여승무원들 해고가 고법까지는 해고가 부당하다 그랬잖아요. 네. 대법 갖고 해고가 정당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측편을 들어주면서 이분들이 10년 동안 기다리던 이 싸움에서 패배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판결을 하고 네. 하게 되면 이런 피해가 오는 거죠. 쌍차 해고된 분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우리 여기 듣는 청취자분들이 열받아 하는 게 원세훈 국정원장 아니에요. 그렇죠. 1심에서 국정원법은 위반. 그러니까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 근데 2심에서 국정원법, 선거법 둘 다 유죄. 대법에서 이상한 논리를 갖고 증거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선거법 다시 들여다봐라. 파기환송시킨 지 2년 반. 아직도 판결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1심에서 선거법 무죄 판결한 사람 승승장구하면서 검사장까지 승진을 했고. 지금 검사장이 아니라 이제 고등부장이 됐죠. 고등부장 됐죠. 그다음에 2심에서 둘 다 유죄한 사람은 저 외곽으로 돌고 있고. 그건 정청래 친구라 어쩔 수 없고. 범고다서 이거. 아니 그래서 이 진짜 근데 이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요. 막상 자기 일로 아닌 거로 느끼는 게 많은 게 내가 뭐 법정에 갈 일이 있나? 네. 근데 살다 보면 누군가는 법정에 가족들 중에 적어도 한 분이나 사돈의 팔촌이 가는 일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전문가 아니야. 재판받는. 판사가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느껴져. 아주 정당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결할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막상 판사들 들여다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좀 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검찰이 잘못하는 거는 법원이 제대로 손을 쓰면 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검찰이 잘못하는. 그렇죠. 예. 네. 마지막 판결을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법원에서 판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상하게 해버리면 이건 회복이 안 돼. 그게 정말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맞습니다. 회복이 되더라도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걸리죠. 1심에서 잘못되면 그 2심까지 바로 잡는데 또 그만큼 고통을 당해야 되고 대법원에서 설사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내려온다 한들 또 그만큼 시간이 걸려서 그 사이의 고통이라는 것은 거의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국 법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검찰의 잘잘못을 법원이 잘 가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납득을 못해요. 그렇죠. 말이 되냐 그게. 그다음에 검찰 개혁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왜 그러냐. 검찰이 수사 잘못한 거는 법원이 바로 잡는 것이지. 그렇죠. 법원이 죄 역할만 하면은 검찰 개혁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수사 제대로 할 수 있는 감시 기능을 맞습니다. 법원이 판사들이 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정말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판사에 대해서는 정말 양심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안에 들어서 판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대법원장이나 윗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안 믿어요. 일단은 안 믿어요. 안 믿죠. 근데 기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왜 판사들은 일단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봐야 별 영향가 있는 얘기도 안 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판사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검사들은
결정적인 차이가 자기가 먼저 언론을 접촉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을 부풀리기도 하고 잘못을 감추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법원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기관들을 알게 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게 법원은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좀 언론에서도 소외된 면이 있고 그죠?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찰에 비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시라는 게 조금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데 사실 국민 진짜 법조에 출입하기 전에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판사님들이 정말 양심에 따라서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이런 판결이 대표적으로 국민을 보고 판결하지 않고 권력을 보고 판결한 거 아니에요. 권력의 입맛에 맞게. 이걸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개개인 사건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그건 정말 옛날 뭐 군부독재 시절의 얘기일 것이고 요즘은 그렇게는 하지 않죠. 근데 분위기상 또는 또 임명권을 또는 뭐 승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 평소에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뭐 그 사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 술자리에서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만들어 놓고 그 법관은 독립해서 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난센스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던 사례를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한겨레 21에서 올해의 판결이라는 거 주관해서 심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제가 참여하던 해에 미네르바 사건 무죄 판결이 있었던 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한 판결들을 뽑은 다음에 그 해에 왕중왕 판결을 뽑는데 미네르바 무죄 판결을 왕중왕을 뽑아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는 원래 무죄인데 무죄를 무죄라고 한 게 뭘 그렇게 잘한 거냐. 아닌 거를 아리까리한 거를 예를 들어 법리를 뭐 확실하게 밝혔다거나 뭐 판사가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그 해안을 발휘해가지고 숨겨져 있던 사실을 발견해냈다거나 아니 그랬을 때 하는 거지. 이거는 누가 봐도 무리한 기소고 무죄하는 게 당연한데 그랬더니 그때 심사위원장 맡으신 변호사님이 서울고등법원장 출신이거든요. 대형 로펌의 대표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참 법관 생활을 30년 넘게 해봤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판사가 그런 재판을 한다는 게 그것도 형사 단독 판사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왕중왕을 줘도 됩니다. 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선배 판사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아니 그 분위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방금 얘기한 그 분위기.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하라고 헌법에 해놨잖아요. 그 멀쩡한 무죄는 무죄라고 하는 게 판사의 당연한 사명인데 그 분위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왕중왕이 돼도 아무 하자가 없다라는 걸로 30년 경력의 판사가 얘기할 때 전 진짜 절망했어요, 정말. 저도 그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문제는 구속영장 발부 단계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야 이거 가지고 구속영장 해?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판사들 사이에서 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9명인지 10명인지 내기를 했는데 7명, 8명 정도가 기각이다. 근데 저는 발부하시는 분의 성향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발부 쪽으로 배팅을 했죠. 그 이겨서 좋았어요? 진짜 슬픈 일이다. 아무튼 제가 술 샀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분위기 하에서 단독 소장 판사가 무죄를 한다라는 것은 최 변호사님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영장까지 발부가 됐는데 영장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그 구성이 완벽하진 않지만 한 60, 70% 능선 넘어갔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그게 이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관 개인은 굉장히 큰 용기를 내야 큰 고민 속에서 고민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것은 미네르바는 꽤 오래된 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도 그것이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사법 행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대법원장 이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냥 용기를 갖지 않더라도 그냥 평범한 판사조차도 무죄인 것을 무죄로 얘기할 수 있는 상식을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사법행정의 기본적인 사명이죠. 알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온 다음에 법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기 싫어요? 아니요. 제가 좀 문 띄게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는 그 친한 후배 검사가 와이프가 판사예요.
친구가 이러는 거야. 자기가 보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와서 제일 잘못하신 게 판사 인사를 검사처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법조인들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검찰 인사가 다음 갈 자리를 불투명하게 해가지고 충성을 네. 유도하고 자리를 던져주면서 네. 예, 그걸 유도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법원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는 거를 자부심으로 여겨갖고 다음에 자기가 어디 갈 건지를 대충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걸 흐트려버린다. 그래가지고 소위 한 사람의 지휘권을 주목하게 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문화를 네. 점점 만들어갔다. 그게 그러니까 터진 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기보다 더 직급이 낮은 검찰총장이 꿈이었었네. 그건 좀 그렇고. 아니, 검찰총장처럼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처럼 검사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말을 듣게 만들게 하고 싶었지. 아, 수시로 그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며. 왜 우리는 다 각자 이 콩가루 집안이고 검찰처럼 일치 단결돼갖고 법원과 예를 들어 검찰이 무슨 이해갖고 충돌할 때 쟤를 저렇게 똘똘 뭉쳐서 덤비는 거 봐라. 아, 그게 조폭이지 무슨 그게. 그런 겁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 민사수석, 파산수석 부장을 뽑을 때는 그거는 반드시 서열대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뭐 나이 순서든 뭐 아무튼 뭐 인관 순서든 순서가 이제 판사들 사이에서는 있고 그것이 이제 다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근데 법원장을 나갈 때는 순서대로 나갔죠. 네. 그리고 좀 법원장 임지도 좀 제주지방법원이나 창원지방법원은 좀 그렇죠. 서울에서 네. 멀고 다니기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예측 운영이 가능한 인사가 됐는데, 이루어졌다. 근데 그게 뒤집어지면서 예. 이제 의외로 망회에 임지에 좋은 임지에 간 사람들은 감복하는 거죠. 야, 나를 이렇게 챙겨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조금 배려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멀리 보내보내고 뭐 이런 인사들. 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사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인사 처리되면 검찰만큼은 아니더라도 법원에서도 이분들이 어디에 갈 거라는 걸 이제 판사님들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는 그게 잘 안 맞기도 하고 어쨌거나 뭐 외부 평가이긴 하지만 정말 최악의 법관으로 뽑혔던 분들이 정말 잘 가시기도 하고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인사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법관들 입장에서 고등부장 특히 승진해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판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법원장에. 네. 그다음 대법관에. 그러니까 네.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 생활 하는 사람들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인사거든요. 예. 내가 다음에 어디 가느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건데. 네. 또 하나는 이제 언제 승진하느냐 이건데, 사실은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님 시절에 그런 분위기를 좀 깨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그 룰도 만들었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고등부장 승진제도의 폐지라는 그렇죠. 거였는데, 예. 그게 이제 지금 막 흔들려버린 거 아닙니까? 예. 사실상 뭐 그거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셈이죠. 네. 그래서 그 저희 기수부터 이제 그 고등법원 판사라고 해서 예. 법원 내에서는 뭐 10조 판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규칙 뭐 10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조 판사를 이제 임명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떨어뜨렸어요. 고등부장 인사를 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사표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고등법원에 있었던 그 판사들 중에서도 선발을 한 사람과 선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제도는 무너지는 거죠. 네. 원래 고등부장을 이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지금은 그게 거의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다고 지금 법원에서는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그거를 계속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말은 조금 어려운데 지금 얘기. 조금 인사 제가 좀 예. 풀자면, 판사가 원래 판사로 처음 임관하면요. 예. 지방법원 판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 지방법원 배석 판사를 하죠. 예. 그러다가 경력이 좀 쌓이면 고등법원 배석 판사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지방법원 부장 판사를 하고, 지방법원 부장 판사들의 경력이 쌓인 사람 중에 이제 거기서부터 승진 개념으로 고등법원 부장 판사를 임명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배석 판사라고 하는 거는 지방법원 부장 판사 가기 전에 가는 자리잖아요. 예. 젊은 판사들이.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인사의 이원화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의 판사들한테, 그러니까 경력이 된 판사들한테 고등법원의 전담으로 근무하겠다라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그 고등법원 판사들은 계속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계속 하고, 예. 예. 거기에 지원하지 않은 판사들은 지방법원에서 있으면서
지방법원의 재판장이 되고 예. 또 법원장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고등법원으로 올라오는 건 승진 개념이 아니라 역할 예. 분담 그렇죠. 개념으로. 그렇죠. 예. 아하. 1심 판사, 2심 판사 이런 예. 식으로 구분을 해서 역할 분담 딱 한 거예요. 예. 그럼 1심 판사는 계속 1심 판사를 하다가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법원장도 되고 대법관도 되고 대법관도 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가는 길이 그 예를 들었고 저기 창원까지 가는데 호남선을 거쳐갖고 창원으로 오는 길이 있고 경부선을 거쳐 창원으로 오는 길이 있고 길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목표는 똑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었고 호남선으로 가던 사람이 경부선으로 옮겨 타는 것을 승진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역할 분담이라고 본다. 예. 예. 아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잘 될까? 잘하셨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탁월하시네요. 아니 서영지 변호사는 왜 웃으세요? 예. 아니, 예. 예. 아니, 그래서 실제로 그 공제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올라왔을 때 고등부장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조 판사님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실제로 지난해랑 올해랑 진짜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주변 법관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이거를 이렇게 딱 없다고. 나누는 승진이 아니네 진짜. 지방법원 부장, 고등법원 부장 뭐 이런 거 승진 개념으로 해놓는 순간 이게 무너진 거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고제도 하에서도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옮겨가는 게 한 번은 기회가 있으니까 예. 그때는 이제 뭐 본인이 일종의 희망하면. 선발인데 그 본인이 희망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아니 나는 1심 재판 하겠다. 서울중앙 1심 재판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 1심 재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남아요. 네. 예. 그다음에 고등법원 가가지고 2심 재판하겠다. 2심 재판하면서 뭐 배석 판사로서 2심 재판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대로 뭐 움직이는 것이고. 예. 그랬을 때 이 양쪽에 누가 더 뛰어나냐 이런 구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승진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럼 대우 아닌데 똑같이 이번에 받고.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들어오면서 이게 대체로 승진 개념으로 확 가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없앴잖아요. 슬그머니 안 그런 척하면서 없애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또 판사들이 그 법원장이나 자기 위에 있는 판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무 평정을 강화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재판의 실적을 통계를 내 가지고 계속 알려준다거나, 그다음에 또 한판 보여준 게 이제 우리 성적순으로 매겨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사 평정에 신경을 써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거 잘 보여라 윗사람한테. 판사 판결을 정확하고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라가 아니라 네. 윗사람 인사 고가 점수에 더 신경 써라.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서교 판사 같은 사람이 이제 재임용 탈락시키면서 아 판사도 잘릴 수 있네. 너 이게 실제로 잘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위축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여파도 단독 판사들한테 굉장히 컸죠. 가령 8년차, 9년차 이제 새로 재임용을 받아야 될 10년이 다 돼가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탈락하게 되어 있다. 구조가 그렇거든요. 그 사건이 2012년 사건이거든요. 서기호.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실제로 탈락하는 자기도 왜 탈락하는지도 모르고 탈락을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 탈락 안 하려면 내 눈치 잘 봐야 돼. 이제는 성과주의. 능력 인정받아야 돼. 아하. 눈치 봐야 돼. 예. 그게 상당히 여파가 컸습니다. 그 분위기를 이제 쫙 만들어 놓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2판이 판사 사건이 터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을 이해를 하시면은 얼마나 이제 판사들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그 뭐랄까 쌓였던 게 그대로 그러니까 폭발을 하는 그런 양상이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국 법원에서 100명의 그 대표 판사를 뽑아갖고 회의를 하는데 98명이 먼저 왔고 2명이 좀 늦어갖고 늦지막혀 갖고 100명이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늦은 사람 2명 이름 얘기할까요? 조사하셨군요. 아니 그래서 이 판이 판사건도 그 신문에 나온 것만 봐갖고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그것도 좀 풀어주셔야 돼. 전국 법관회의가 있게 된 그 이유. 배경. 일단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희귀한 일인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국 법관회의가 늘 있는 줄 알거든요. 전국 법관회의는 그전에는 이런 식의 법관회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번 최초잖아요. 2003년도에 한 번 있었죠. 근데 그때도 법관회의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뭐라 그랬었나 그때 판사들 전국 간담회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였었고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2009년도에 있었는데 그때는 1박 2일 워크숍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주체가 소집 주체가 달랐어요. 그렇죠. 행정처장께서 소집을 했던 것이고 예. 신영철 대법관 때는 대법원장께서 소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법원장이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식사까지 같이 하시면서 그 뭐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요번에는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이거 우리 이 문제 가지고 회의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유사일에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이죠. 그리고 2009년도는 법원별로 법관회의가 열린데 법원에서 법관회의가 열린 데만 대표자를 파견했고요. 이번에는 무조건 할당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전체 100명을 딱 할당을 했고 그리고 이번엔 그 판사들이 모여서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이거 하자고 요청을 해서 울자 그 뭐 억지로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2009년하고 비교도 안 됐더라고. 예. 고등부장까지 다 이렇게 참여한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딱 비례수에 맞춰가지고 비례대표 선출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방법원 몇 명, 선출한 고등부장 몇 명. 네. 그래서 그다음에 배석 판사 그룹, 뭐 단독 판사 그룹, 뭐 기수별 안배까지 해가지고 선출을 한 거니까 명진상반 대표자 그룹에서 어마어마한 최초 일이 회의가 열린 이루어진 거예요. 것이죠. 해방 이후 최초더라고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서 볼 때 그 사태의 핵심을 이렇게 보자면 판사들의 어떤 의구심이나 자존심에 불을 지르게 된 게 이탄희 판사의 이례적인 인사가 있고 나서 법원 행정처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그 인사 파동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고 그것이 또 진상위원회가 어쨌든 열렸잖아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도저히 판사는 물론이고 일반인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결론을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핵심이 누구나 다 법관들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과연 진짜로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규명해서 밝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컴퓨터를 열어보면 안 된다. 개인정보 때문에. 이런 이제 핑계를 대면서 그냥 술구머니 넘어가 버렸고 그렇다 보니 왜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된 거냐. 그리고 법관들이 그걸 모를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이미 법원 내부에서는 그때 그 깡통 컴퓨터를 받은 판사가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구하러 돌아다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거든. 그 이상한 컴퓨터가 하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덮으려고 하니 또 그 내부에서 법관들이 건전한 제안을 했다고요. 이걸 이렇게 하면은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피해 없이 다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일체 다 무시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면 그걸 그렇게 표현했죠. 이게 법원이 자정을 하지 못하면 스스로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해가지고 수사를 하게 될 상황이 왔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판희 판사가 깡통 그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컴퓨터가 바로 지정하는 그 깡통 컴퓨터 그건데 이게 다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뭐 그건 추정을 한 거죠. 추정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이탄희 판사는. 이탄희 판사는 너 인사모 아니야? 저 인사모 아닌데요?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저 아닌데 이렇게 너 인사모 아니야? 여기 자료 보면 다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너 이거 들여다볼까?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뭔가 어떤 그러한 내용의 블랙리스트 내용이 있는 서류가 작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거의 사실로 드러났었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 들여다보자 하니까 그다음에 없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거를 어떻게 납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제 판사들이 조사 결과를 이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저는 좀 수습 방법이 좀 뭐랄까 아마추어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겨레 신문에서도 그렇게 수습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수습하려고 했다라는 게 조금 뭐랄까 너무 생각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됐어요? 법원이 사실은 이런 문제가 그전에는 판사들 몇 명에서 연판장만 돌리기 시작해도 다 난리가 나잖아. 관두고 나가고 다 정리하고 이랬었는데 나름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조직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대중을 상대로 판사를 상대로 발표까지 했잖아요. 저는 아무튼 문제의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은 그 사법행정 하던 사람들이 그 사이 몇 년 동안 판사들 개별 또는 판사들의 모임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령 이제 판사들이 법원 외부에 나가가지고
그 밴드를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런데도 관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랬었어요. 밴드도. 판사들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한 그래서 거네. 뭐 심의관들이 그 판사에 그럼 판사지만 가입할 수 있는 밴드니까 익명 밴드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심의관들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심의관이어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서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형성되는 여론을 일정 정도 뭐 그 우호적인 방향으로 끌려고 했던 측면이 있어요. 심의관이라는 건 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들이고. 그런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에서 이제 이 인권법 연구회가 규모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이 규모가 커진 이 집단이 특히 대법원의 상고법원 반대하고 대법원의 정책에서 껌껌이 반대하기 시작하니까 이 그룹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이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본질이죠. 그래서 이탄희 판사가 행정처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 모 부장이 그 인권법 연구회를 계속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모 부장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 사람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 출신 거 다 알아요. 아무튼 뭐 이 부장은 그런 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보고하고 그다음에 또 그 보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책 회의를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뭐 설문조사하고 심포지움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하지 마라 또는 축소해라 뭐 이런 식의 그 결국 관리거든요. 관리 통제. 판사들의 자율적인 모임과 판사들의 의견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 이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흔적을 보자고 하니까 이제 드러났는데 일단은 드러났는데 그걸 보자고 하니까 감추려고 하는 거죠. 없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그럼 뭔가는 있으니까 봤다고 하는 사람과 그걸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취재를 해보면 판사들의 불만 내지는 의구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회의의 쟁점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일단 판사님들이 어쨌거나 문제 제기를 세게 하는 부분이 2009년도에도 어쨌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야무야 그게 넘어갔었고. 그렇죠. 2009년은 뭐 무슨 사태 신영철 촛불 배당에 이제 개입했다. 거기에 개입했던 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사실 배당에 따라도 끝까지 고리배를 내밀었잖아 처음에는.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똑같이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일단 공감대가 되게 큰 것 같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거는 사법부 신뢰랑도 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행정처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진상조사위에 뭐 결과 믿었었는데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어디까지 뭐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과 어떻게든 뭐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되겠다는 이런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가 신뢰의 위기 마지막 절벽에 서 있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뭐 지금 뭐 법관회의에 참석했던 판사들 그다음에 지금 뭐 내부 게시판에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판사들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 언론 재판에 전념케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사태의 책임, 이 사태를 야기한 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 대법원장께서 얼른 수습책 내놓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 하고 그런 식으로 판사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 좀 안정이 되지. 그다음에 그것이 그 기초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고칠 것은 뭐냐라는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건설적인 움직임이 되는 것이 지금은 서로 너무 상처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판사들 굉장히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게시판 내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 그거 앙금 상당히 남습니다. 게시판 내에서 치고받고 하고 있어요? 익명 게시판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날선 단어들이 오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외부에서 이 어떤 개혁의 움직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법원 내 좌우의 대립 내지는 무슨 뭐 그 정치적인 것처럼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싸움이 아니고 적어도 진실을 가리려는 사람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의 싸움이라는 건 명백한 거고요.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무슨 진보 성향 이 아니잖아요.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 이 부분을 다른 나라의 인권의 수준과 비교해갖고 공부를 좀 하자 그랬던 게 처음
그 발단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제인권 수준을 맞춰가지고 우리 예. 법도 그렇게 발전시키자. 재판에서 규범으로 삼자. 예. 뭐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판사들은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판사가 진보적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저 우리 그러니까 헌법 법률 지키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시정 때리는 거 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표방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법원 내에 가장 큰 학회가 된 거잖아요. 이게.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3,000명 중에 480명 16% 내지 17%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젊은 판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렇게 개방적이고 심탄회하게 자기들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일종의 뭐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커뮤니티가 예. 없으니까 그래서 판사들이 많이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런 멤버 있었어요? 저는 나오시고.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가급적이면은 들어가지 말자. 우리법연구회는 혹시 오해를 한다. 예, 우리법연구회 회원 판사들은 실제로 좀 진보적인 분들이 많았고 뭐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가지 스펙트럼도 그것도 다양했습니다. 한 120명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회원이.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법연구회가 하도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사람들이 또 국제인권법에 많이 들어가면은 예. 또 오해를 받는다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가입 신청자 각하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 이제 임기도 한 2달 남짓 남았는데 퇴진하라는 건 좀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퇴진 요구가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죠. 뭐 판사 한 분이 임명 게시판에 쓰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뭐 거기는 조금 뭐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퇴진보다는 책임지고 수습을 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놓고 퇴진을 하시는 건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간에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신뢰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닦고 새 대법원장에게 넘겨드리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게 양 대법원장이 하실 일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직에 계실 때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는 변호사로서 판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행정처 소속 내지 출신의 판사와 행정처를 거치지 않은 판사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특히 법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를 거치지 않은 판사들은 법원 행정처의 관료와 그다음에 법원 사법 그 현실을 모르는 일종의 탁상공론적인 어떤 정책의 강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커요. 근데 행정처 소속의 판사들을 보면은 철없는 판사들에 대한 불만이 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원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또 우리가 그 접하고 있는 정치적인 현실이나 아니면 또 검찰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뜻을 모아서 대처하기에도 힘든 상황에서 저렇게 다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일 벌어지면 검찰한테 판판이 지는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검찰보다는 훨씬 더 국민한테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러려면은 사소한 어떤 것들은 좀 털어버리고 함께 뭉쳐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나름의 어떤 또 애국심이 또 있어요. 사명감이. 근데 이게 참 간격이 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멀더라고요. 지금은 양쪽 입장이 워낙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불신이 와 이게 회복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지금 불신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처 지금 현재 있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판사들이 잘 모르고 있다. 여전히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판사들은 행정처 가니까 다 그렇게 변하더라. 이 사람들은 판사가 아니다. 행정가지 행정관료지 판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행정처 출신 판사들도 또 비슷하게 또 이제 하고 있고요. 맞아요. 저도 행정처를 나왔습니다. 잘 나가실 때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은 재판 업무만 하시던 판사님들이 못 보던 걸 또 봐요. 아무래도 행정 업무는 전국적인 업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판사님 계시고 저런 판사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판사님들이 다 각자는 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들쑥날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또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재판이 중요하고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은 나를 지원해 줘야 될 사람인데 나를 지도하려고 하고 있고 통제한다. 나를 옥죄면은 재판 방식을 내가 재판을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건데 자기들이 뭔가를 내려보내 가지고 이렇게 재판하라고 하고 야 이거는 뭐가 앞뒤가 안 맞다. 네. 중심이 뭐고 꼬리가 뭐냐, 몸통이 뭐고 꼬리가 뭐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푸는 방식은 행정하는 사람들은 행정의 업무가 효율적이에요. 또 일괄적으로 딱 법원 행정처장 명의로 뭔가 쫙 나갔을 때 전국이 쉽게 빨리 바뀌거든요. 그 매력을 또 못 잊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죠. 그런데 근데 그 전제 그건 양대 본사님도 그렇고 특히 그 전도 사법부에서는 그렇고 정말 안 좋은 거죠. 5년 동안 성과를 내고자 하는 욕심,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얼른 성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판사들을 조금씩 움직여서 천천히 가게 하는 길보다는 사법행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게 판사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사법행정이 재판을 집어먹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그런 갈등이 쌓여서 지금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불교하고 난 상황이 이게 비슷한 게 원래 불교에서 제대로 된 스님은 선방에서 도 닦는 스님들이에요. 이판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파냐? 뭐 판사하고도 비슷하네. 그분들이 이판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들의 도를 잘 닦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는 사판이 생기기 시작한 행정만 보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현대화되면서 종교의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판성이 이렇게 힘을 받은 게 얼마 안 돼요. 해방 이후에요. 맞습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행정부에 돈이 모이거든요. 이 돈을 갖고 선방에서 도 닦는 진짜 스님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총무원이 가장 비대한 권력이 됐잖아. 그게 불교가 부패되는 게 행정을 담당하는 총무원이 비대화되고 이게 권력 구조가 되니까 불교 종교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행정처가 그렇게 비대해지고 권력 구조가 되는 한 법원은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뭐 불교로 비유한 게 딱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적절한 비교시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법부에는 우리나라 행정처 같은 이런 조직이 없다는 게 지금 또 결정적인 문제죠. 아니 행정처를 만들라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만들려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갖고 그 일을 보좌할 수 있는 그 일반직으로 해야지 왜 판사 100명이 행정처에 있는 게 당장 100명 다 돌려보내라고. 뭐 100명까지는 없는데요. 100명이 근데 있던데요? 아무튼 요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 법원행정처에 판사들이 가서 행정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이번에 법무부의 탈검찰 아니에요. 개혁이. 행정처의 탈판사화. 판사는 재판 업무만. 행정은 판사가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판사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 구조가 안 되는 거지. 판사 재판 업무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조언을 받고 판사님 말씀을 듣고 지원하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로 재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행정처가 갖고 있는 논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법개혁의 국면이 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판 중심주의 같은 얘기가 됐을 때 행정처가 없으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럼 뭐 판사 하나하나 의견들을 뭐 논문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논문집을 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잖아요. 가령 공판 중심주의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제가 행정처에 있을 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셨죠. 그래서 그거는 성과였죠. 와, 재판이 지금까지 그나마 재판이 변했던 것은 그때의 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강압적으로 되어 있어요. 판사들 설득하면서 이거 정말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필요함을 절절히 느끼게 하고 움직여야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때도 탑다운이었다. 그래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소장 판사들 얘기에 어떤 부장님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때 사법관리가 오히려 심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성과를 위해서 사법행정을 도구로 수단으로 삼는 경우에는 항상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혁도 이제는 또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지고한 목표를 갖는다 하더라도 수단이 적절하지 않으면 또 사법 관료화라는 부작용을 낳는 개혁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는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처의 탈판사화 양승태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해놓고 떠나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판사들은
독립적으로 정의롭게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해라.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보고. 네, 그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도우려고 한 거예요. 예. 정봉재 전국구 1부 끝내고 광고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도 방충망 없는 폴딩 도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폴딩 도어엔 방충망 설치가 어렵다고 생각하셨다고요? CN월 주름 방충망만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충뿐만 아니라 사생활보호, 자외선 차단까지. 국내 최초 최대 높이 3m, 너비 10m까지 시공 가능한 CN월 주름 방충망. 폴딩 도어뿐만 아니라 현관, 썬룸 등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돌돌 말려 들어가는 자동 방충망이 아닌 원하는 위치까지 열고 닫을 수 있는 수동 방충망이라서 내구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CN월 주름 방충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1661-1142로 전화 주십시오. 보험 모두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계산해 보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조금만 따져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가 신뢰하는 마이보험 체크.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세요. 전화 문의는 1800-7917, 1800-7917. 마이보험 체크. 간단하지만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결혼. 아직도 인생에 딱 한 번이라면서 쓸데없이 사치스러운 결혼을 준비하시나요? 결혼식. 거품을 걷어버리세요.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아름답고 우아한 추억과 품격은 유지하면서 만족감은 2배로 올렸습니다. 최고급 수준의 결혼에 반값 결혼식.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이 최고 수준입니다. 세련된 청담동의 실속 만점 결혼식. 새 인생을 폼나게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벙커 하우스 웨딩. 문의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를 폐쇄했죠.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양희원영 처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살림살이가 좀 낮으신 것 같아요. 때까지 좀 좋아지셨어. 아유, 잠을 못 잤더니 살쪘어요. 네. 네. 그러세요? 네. 때까지 좀 좋아지셔. 고맙습니다. 왜냐면 남편도 취업을 해갖고 돈도 잘 벌고. 파견직인데요. 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예. 1호기, 고리 1호기 폐쇄했어요? 고리 1호기 폐쇄했죠. 예. 18일 자정을 기해서 완전 제로가 됐죠. 그것도 네. 날짜가 18일이야. 6월 18일. 예. 닭그리하고 그거. 그래요? 아니 그게 역사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다 해서 진작에 폐기를 했어야 되는데 2007년에 2차 수명 마감됐는데 네, 10년 수명 연장해서 가동해가지고 징그럽다 진짜. 예. 결국 2차 수명 연장 하려고 했는데 또 시도했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하려고 다시 막. 하려고 그랬죠. 정권 교체 안 됐으면 또 연장했어요. 그렇겠죠. 아니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거예요. 아, 걔들 폐쇄하기로. 포기했어요 그때는. 네, 네. 폐쇄하겠다고? 그때 웬일이에요? 부산에서 워낙 강했죠. 부산에 당시 기장 군수 맞아 군수까지도 안 된다 그러고 그때 부산 시장도 안 된다 그러고. 네네 거기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초단체 의원들.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김무성 의원이 처음에 아예 안전성은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이 얘기를 처음 했어요. 네. 네 얼마 안 있다가 폐쇄해야 된다. 그렇게 바뀌었죠. 경주 지진이 좀 공헌을 했나요? 아니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런 이거는 건가? 훨씬 그 상관없어요? 전이에요. 그 전에. 그 전, 아니 그래서 이 네. 고리 1호기 폐쇄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2010년 지방자치 선거 있을 때 부산 내려갔잖아요. 네네네. 그 그렇죠. 2014년이야 그게. 네 그렇죠. 네. 네네. 양현영 처장하고 같이 갔잖아요. 네. 안 갔어요?
전 안 갔죠. 그때 왜 한 달 동안 정전사고 난 거 은폐한 문제, 맞아. 그것 때문에 맞아. 불씨가 당겨졌고, 음. 그 다음에 그 고리원전 1호기의 원자로가 굉장히 약화됐다고, 그때 저희 유리랑 비교했잖아요. 예. 유리처럼 약해졌다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네, 그러니까 중성자를 네. 맞아서 네. 핵분열을 되니까. 그렇죠. 그 계속 강철이- 때리니까 이제 약해졌다는 거죠. 예, 그치. 성질이 변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예, 예. 자 고리 1호기 폐쇄했어요. 네. 그 사람들 폐쇄했으면 끝. 그런 줄 그런 알아. 줄 알아. 예. 이거 해체하는데 얼마 걸려? 미치겠어. 다른 나라 폐쇄가 끝이 사례를 아니야. 보면 보통 한 30년은 와. 잡아야죠. 그러다가 사고 나면 원자로가 또 그 방사성 물질이 또 유출되는 거 아니에요? 유출될 수도, 그러니까 급하게 막 하다 보면은 방사성 물질이 바깥으로 유출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비용이 2배, 3배로 뛰는 거죠. 해체시킨 원전이 몇 개나 있어요, 세계적으로? 한 100개가 넘죠. 100개가 넘어요? 130여 개 될 겁니다. 다 끝난 지금. 거예요, 해체가? 아니죠. 해체 중인 거죠? 해체 중인 완결된 건 완결된 건 몇 개 없어요. 없을 것 아직. 같아요. 30년씩 미국에만 걸리면. 있죠 그게. 네, 미국 몇 개, 독일도 있고 뭐 몇 개 있는데 몇 개 안 되고. 해체를 시작한 게 미국이에요, 그러면? 유럽이 아니고?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맨 처음에 한 게. 맨 처음은 제가 어딘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근데 네. 미국이 해체 기술이 좀 더 뛰어나다 그러지 않아요? 미국하고, 그러니까 해체 경험이 있는 나라가 미국, 그다음에 독일,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도 러시아까지. 있고, 예.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 아레바라고 원전 사업하던 데에서 이제 해체 사업으로 돌렸구나. 방향을 바꿨어요. 대부분 원전 사업자들이 전 세계에 예. 해체 사업 부서를 엄청 늘렸어요. 그쪽으로 다 전환한 그런 분위기죠. 프랑스 사업 회사는 회사도 이름 딱 맞네. 원전 위에 올라서 아래봐. 네. 에이.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짓다가 이제 해체하는 걸로 새로운 사업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할 텐데 우리도 그러면 해체하면서 자체 기술을 좀 확보하겠다는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술을 아직 확보를 다 못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에 네. 고리록이 폐쇄하면서 여러 발표가 나왔는데 네. 뭐 58개 중에 41개만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기술이 뭐 개수로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라서 핵심 기술은 다 뭐 17개가 핵심 기술이야.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아마 고리 1호기를 해체하면서 그런 기술을 배우려고 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5년 내에 해체 계획서를 내야 되고요. 해체 계획서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15년 동안 해체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15년 만에 해체한 나라는 없거든요. 위험하다. 네, 짧다. 그래서 네. 또 20년, 빨리빨리냐, 거기에. 30년 이 정도 걸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폐쇄될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로 바뀌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셰일가스가 워낙 싸잖아요. 전 세계의 네. 가스 발전의 단가도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싸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을 계속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부담인 거예요. 사회적 비용, 환경 비용, 네. 뭐 실제 발전 단가도 그렇게 안 싸고 계속 안전 비용 올라가고. 그 중국만 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러면 짓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근데 중국은 원전만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나 전반적인 발전 설비가 태양광.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다면서요. 그 태양광은 원전의 2배 그리고 풍력은 원전의 3배, 4배예요. 그러니까 전체 발전 설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원전이 그 중에 일부 증가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전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중국은. 중국 그렇죠. 네. 네. 중국이 그거를 네. 뭐 전기 자동차로 자기네가 그거를 네, 네. 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려고 그러는 거라면서요. 네, 중국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그게 결국은 수송용하고 석탄 발전소인데 석탄 발전소 100개를 폐쇄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고 그리고 수송용 연료를 다 전기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전기를 많이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재생에너지 쪽이 워낙 많아서 원전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그쪽은 원전 사업을 벌써 국산화 시켜가지고 다른 나라 수출하겠다고. 중국이요? 네, 그러고 있죠. 그렇구나. 우리도 원전이 국산화 됐나요? 국산화 됐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일본은 그 수입할 때 원천 기술을 받는 걸 조건으로 수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원천 기술을 사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원천 기술을 완전히 산 게 아니어가지고 우리는 팔 수가 없어요. 원천 뭐든지 기술을. 그래, 보면. 그래서 우리는 중국은 못 들어가는 FX 거예요. 사업도 그러잖아. 네. 중국은 우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차도 그랬었고. 네. 근데 그러니까 중국한테 원천 기술을 판 미국은 망했죠. 미국의 전 세계 경수로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하고 웨스팅하우스가 2개인데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마이너한 거였어요. 네. 근데 얘가 먼저 망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컨버션 엔지니어링사를 M&A를 하고 이 웨스팅하우스를 도시바가 다시 웨스팅하우스. 네, 웨스팅하우스를 도시바가 다시 먹었는데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망했죠. 예. 그래서 도시바가 이 부분을 팔려고 이게 너무 부담되니까 그래서 이 도시바가 영국에 들어갔던 원전 사업권을 팔려고 할 때 한전이 거기에 좀 이렇게 눈길을 주고 그랬죠. 나오려고.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망한 웨스팅하우스를 사와야 돼요. 그럼 수십조 원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노용하고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모델로 영국에서 허가받은 모형이 달라요, 서로. 다르니까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그러니까 도시바에 망해버린 웨스팅하우스를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지. 네, 그러려면 수십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아니라 이건 투자예요. 근데 이제 망하는 원전 사업을 뭐하러 투자해요? 그러니까. 결국 안 들어갔나요, 한전이? 아직은 모르겠어요. 원래 지난 정부에서는 들어간다고 한참 그랬었는데 지금 조용하네요. 아니 저는 요즘에. 이명박 정부 때 원전의 안전성 가지고 한참 문제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름에 블랙아웃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전기가 부족한데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의 반론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공무원들한테 제가 어쩌려고 원전을 자꾸 이렇게 해서 안전대책도 없이 니네는 아무리 이명박이 꼬봉들이지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걔들은 그러더라고. 지금 국민들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설계하는 방식이나 원전 설계 모형이 저기 체르노빌이나 아니면 일본하고 달라서 우리 거는 뭐 훨씬 안전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 자부라는 게 100%는 아니지 않느냐 이 정도로 그냥 얘기가 시간이 없어 끝나긴 했는데 어디 걸 베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컨버션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두 개 중에서 그때 웨스팅하우스가 잘 나갔어요. 컨버션 엔지니어링사가 좀 이렇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한테 먼저 좀 그걸 살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거기서 배짱을 튕긴 거예요. 그래서 컨버션 엔지니어링사는 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팔았어요. 비싸게. 그래서 우리가 컨버션 엔지니어링사를 거를 가져와서 지금 한국형이라고 약간 설계를 변경해서 한 게 그게 이제 APR 1400 한국형 원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한국형 가압경수료형 이제 원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얘는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어요. 그걸 너무 기술적인 게 깊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러시아 거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노형하고 당연히 다르죠. 근데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 증기발생기라고 굉장히 가느다란 관이 열을 전달하는 관이 있거든요. 이게 8,000개가 넘어요. 증기발생기 하나에. 근데 얘가 증기발생기 대수가 웨스팅하우스는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은 3개로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거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날아가면 50%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가 아까 처음엔 한 뭐 4,000개, 5,000개짜리 세관, 가느다란 관이 있었는데 그게 8,000개로 늘어났다가 지금 14,000개예요. 그러니까 이 14,000개가 두께가 한 2cm도 안 되고 길이가 몇십 미터가 되는데 그게 14,0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안에가 압력이 150이에요. 바깥에가 한 8, 90이고 압력 차이도 엄청나죠. 얘가 한번 깨져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방사성 물질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 증기발생기가 근데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노형에는 없어요. 거기는 비등수형. 그냥 물이 끓어서 증기를 내는 거고 여기는 물이 안 끓고 열을 전달시켜서 증기발생기로 두 번째로 이제 열을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내는 거라서 서로 구조가 다른 건데 장단점이 있는 거지 뭐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형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원전 수출하거나 이런 등등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수출을 했죠. UAE에 했는데 워낙에 했는데 이때 이제 아레바랑 프랑스의 아레바하고 경쟁을 하면서 프랑스는 EPR 우리는 APR 1,400으로 했는데 거의 한 3분의 1 가격.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적자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데 수출할 수 없는데 다른 데는 UAE 그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안전성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아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핀란드에 입찰할 때는 설계를 바꿨어요. 거기서 요구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신고리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지금 짓고 있잖아요. 이 똑같은 노형으로는 우리나라 기준이 안 맞다라고 핀란드가 그런 거죠. 공무원들 거짓말한 거네. 그때 후쿠시마 터졌을 때도 잘 모르는 거 모르는 거지. 아니 정부가 홍보도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나라 거는 거의 형식이 달라갖고. 그 원자력 연구원이나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에서 홍보하는 거 그대로 받아 적은 거죠. 공무원들이 따로 공부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공무원이야. 자, 이게 네. 그 이제 해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해체 기술이 현재 없어. 네. 그럼 이제 해체 기술이 들어와. 네. 그 한 30년 걸리는데 지금 15년 만에 해치우겠다. 하겠다. 자, 이건 요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네. 그 고리 1호기 할 때 네. 우리 보수 언론이나 이쪽 그 원자력 산업 쪽에서 엄청나게 거짓 뉴스를 양산했잖아요. 가짜 뉴스가 막 넘쳐났죠, 갑자기.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대만 뭐 청와대에서 대만 사례 보고 정했는데 이거 그 대만이 원전 재가동을 하면서 이번 6월 달에 재가동하면서 머쓱해졌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네. 그게 근데 어느 한 경제지에서 딱 내고 나니까 그게 계속 받아쓰지. 그거 어떻게 그럴 걸 똑같이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쓰는지 참 노무현 신기했던데. 대통령께서 이전에 그랬잖아요. 취재도 안 하고. 아니 이번에도 그랬잖아. 강경화 법무부 장관 임명 한 놈이 이렇게 쓰니까 다 이렇게 나왔잖아. 강경화 법무부 장관. 아, 그랬어요? 거기까지 못 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대만에 그거만 그래. 지금 이거 꼭 얘기해야 될 게 뭐요? 네. 그 경유가 인상 때문에 2, 3일 동안 난리 났었잖아요. 네, 인상할 경유가 거다. 인상. 네. 이 정부의 정책도 아니었고. 그것도 그거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가 아니라 거짓 뉴스야. 이 정부에서는 경유가 인상에 대한 검토도 해본 적도 없고 네. 계획도 없어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난해 미세먼지 얘기가 나오니까 대책으로 이걸 좀 검토해왔고 그 디젤 그 경유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될까라고 하는 게 용역 보고서 중에 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경유가 인상한다고 어디서 기사를 하나 쓰니까 네. 딱 그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갖고 2, 3일 동안 난리가 났잖아요. 네티즌들이. 그렇죠. 이 정부가 어떻게 그렇게 서민들의 등을 치냐. 네. 청와대에서 발표했거든요. 우린 경유가 인상 계획 없습니다. 네.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유가 인상 없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안 했죠. 이건 하나도 안 퍼져. 모르고 있었잖아요. 저도 경유가 오늘 올리는 줄 기사 알았어요. 올라왔던데 일요일까지. 오늘 기재부에서 속보로 나왔던데 왜냐하면 그래서 그 기사 자체도 네. 이거 나쁜 거짓 기사라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전 대만 네. 문제도 대만 건에 대해서 근데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면 네. 대만에서 운영 중이던 그러니까 거긴 원전이 6개가 있어요. 원전이 6개, 그러니까 대만이, 3개 지역에 6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4번째 지역에 2개가 완공률 89%이던 거를 중단시키고 이제 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짙은 거를요? 네네. 그게 그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3군데에 있는 6개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여름 들어서 재가동을 당연히 하죠. 보통 발전소들은 봄, 가을은 대부분 정비한다고 쉬고 여름, 겨울에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때 다 가동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원전 2개를 재가동 정비 후에 네. 재가동에 들어간 건데 그거를 원전 재가동 들어가서 탈원전 정책 실패, 청와대 머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 아니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여름에 일시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으로도 계속 가동하나 그거는? 그렇죠. 25년까지. 25년까지 2019년, 뭐 20년, 21년, 25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예. 지금 아직은 19년이 첫 폐쇄일 거예요. 그렇게 세워놨으니까 당연히 지금은 전기가 필요하면 쓰는 거죠. 있는 걸로 그 업자들은 당연히 전기를 그렇죠.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할 거고 정비가 끝나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여름에 그럼 전기 장사하려고 발전소 가동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 그 당연한 재가동, 정비 후 재가동을 원전 재가동으로 탈원전 정책 사실상 실패 그러면서 네, 그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대만의 탈원전 정책을 모방하던 청와대가 머쓱해졌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런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완전 팩트가 틀리네. 그거를 거기에 이제 저희 같은 환경단체의 사무부총장이 얼마 전에 방한했다가 간 친구가 있는데 정부의 이제 에너지 및 탄소 감축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보냈더니 아니 어떻게 이런 왜곡 기사를 쓸 수가 있냐. 네, 그렇게 해서 저한테 또 글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보도자를 냈죠. 근데 그 기사는 별로 안 실려. 안 나오죠. 네, 가짜 뉴스만 나와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말고 또 무슨 재생에너지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도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기사도 제가 얼핏 봤는데. 그거보다 요즘에 심한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재생에너지 그렇게 20%씩 2030년까지 늘리면 가구당 31만 4천 원 전기요금 증가한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31만 4천 원이 14년 동안 증가한다는 얘기인지 1년간 증가한다는 얘기인지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서 근데 나와. 사람들 31만 원이 는데 전기요금 그런 야 우리 한 달에 전기료가 31만 원이 또 늘었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이제 현재의 발전 단가를 단순 대입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왜냐하면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그 기술력 발달에 이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하나 설치비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게 가구당이 아니라 계약 호당 31만 4천 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계약 호가 아파트로 치면 1000세대예요. 네. 그럼 1000세대가 31만 4천 원을 나눠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31만 원 나눠서 내는 거 1000세대. 네네. 그러니까. 그걸 뻥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또 그 기사를 그렇게 막 받아줬고 그것도 한전산업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또 이렇게 하니까 또 그대로 썼는데 산업부하고 한전은 우리는 자료 제공한 적 없다. 또 그렇게 나오고. 거기 저기처럼 해버려야 돼. 춘천의 김진태.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 따르면 자기가 2등인가 3등 했다가 그래갖고 아웃된 거 아니에요. 1심에서 200만 원 먹고 2심에서 내가 보니까 101만 원 나올 것 같아. 101만 원 넣으면 국회의원 아웃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 진짜 김진태 200 먹었어요? 2심에서 얼마쯤 나올까? 그대로 200 나올까?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렇게 유죄를 판결한 거는 일단 잘 뒤집지를 않고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이었구나. 더구나 그래서 유죄를 인정해서 그렇죠. 형량은 재판부가 때린 거고 저기도 참여하고 배심원들도 참여해서 정한 거라서 못 뒤집네. 뒤집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애초에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된 이유도 검찰은 불기소했는데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갖고 회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선관위가 고발한 거는. 그래서 선관위가 다시 재정신청을 했어요 법원에. 그래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빼박이가 된 거지. 글쎄 그래야 되는데. 춘천 주민들 얼굴이 좀 살겠네. 아니 이제 2심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계속 보셔야죠. 제가 2심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심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우리 기억이 나지만 주진우 김어준 국민참여재판 했을 때 1심에서 살아났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노심초사한 게 뭐냐면 2심에서 뒤집혀갖고 이게 감옥 가는 게 그중에 여러 건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일부가 그렇게 될까 봐 했는데 1심 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버렸죠. 국민참여재판이니까 김진태 200만 원 나오면 그리고 이제 대법까지 확정이 되면 정치인 사면복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난 사면복권 되고 난 이후거든. 아무리 깎아도 2심에서 반 이상은 못 깎거든. 그렇죠. 반을 깎아도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이면 아웃이구나. 아웃이잖아. 딱 100만 원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사실과 다른 거를 그렇게 쉽게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건도 있고 또 하나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이면은 정부 출연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출연기관의 원장이 지난주에 그 19일 날 대통령 발언하고 난 다음에 21일 날 보도자료 내고 23일 날 대통령이 뭐라 발언했는데요? 그 탈원전 에너지 전환 가겠다고 그 고리로기 영구정지 기념식 참여해서 이제 기념사로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일제히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이제 그 두 가지인데 탈원전 뭐 그걸 보더니 대만의 탈원전 정책을 봤는데 대만이 원전 재가동해서 머쓱해졌다는 그 기사가 일제히 실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요금이 그렇게 수십만 원 올라간다는 기사가 계속 실리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발로. 네네 그렇죠. 자유한국당 발도 실리고 뭐 여러 그쪽 전문가들 발로 실리는데 중요한 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기관으로 일반 시민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거기서 2030년까지 뭐 11조 6천억 원이 들어간다. 2016년 대비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게 차분하게 로데이터를 제공하면서 같이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것도 두 번이나 보도자료를 내서. 그러니까 도대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왜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한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냐 이런 이상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 원전 마피아들이네 얘들은 그럼. 그 원장님께서
2차 에너지 기본계 박근혜 대통령 때 원전 43기가와트 정할 때 그때 원전 분과장이었어요. 제가 그때 분과원으로 엄청나게 싸웠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 이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되셨죠. 네. 그리고는 19일 날 대통령이 발표한 다음에 딱 맞춰가지고 이걸 반박을 한 거네. 쉽게 이거를 얘기하면.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11조 6천억. 그러니까 일제히 뭐 그거 가지고 11조 6천억 원 올라간다. 전기요금 20% 올라간다. 기사에 여기저기 다 실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진짜. 얘기할 때는 별로 안 실리거든요. 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하니까. 공공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엄청 세게 실리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전기 소비가 많이 증가율이 둔화가 됐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예측했던 전기 소비는 너무나 높이 잡고. 너무 높이 잡은 거죠. 근데 왜 둔화됐어? 이제 정권 유치가 되니까 사람들이 좀 절약을 하는 거야? 몇 년 전부터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더 이상 국가 경쟁력 못 얻으면서 다른 산업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용이 준 게 아니고. 네, 가정용은 좀 늘었고, 근데 가정용은 앞으로도 좀 더 늘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비율이 높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가정용 비중이 13%밖에 안 되고 여기서 늘어봤자 얼마 안 되면서 그리고 1인당 그러니까 가정용 1인당 전기 소비는 한 중하위권 OECD 국가에서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워낙에 1인당 전기 소비가 가정용은 우리 낮은 편이라 약간 늘어날 거로 예상이 들거든요. 근데 산업용은 OECD 국가 중에 단연 탑이고 2위하고 전기료가 싸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2위하고 차이가 너무 많고요. 공장에서 쓰는 전기의 절반이 전기의 열 소비예요. 그러니까 전기로 바닷물 끓이고 전기로 헹굼고 전기로 고철 녹이고 이런 게 절반 가까이 되는 거라서 사실은 전기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앞으로 잠재력이. 근데 그거를 지금보다 엄청나게 늘어날 거로 전제를 한 걸 그냥 기정사실로 하고 거기에 발전량은 더 높인 거예요. 수요량보다. 왜냐하면 예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높인 게 사실은 원전 산업으로 가기 위한 자락을 깐 거죠. 사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원전 11개, 석탄 20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전제로 원전 11개, 석탄 20개 계획을 세운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그 전기 소비량을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걸 한 15나 20 정도 되니 이거를 다 충당하기 위해서 원전을 져야 한다. 석탄 발전소도 져야 한다.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정책을 진짜 모르는 대통령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 밑에서는 원전 마피아들이 원전 짓자. 그러면서 뜯어 쳐먹고. 아무튼 그랬던 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걸 재생에너지로 바꾸는데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 단가가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10분의 1로, 15년 전에 비해서 한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발전 단가가, 태양광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줄어든다고 얘기해요. 그 아까 제레미 리프킨 얘기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한계 비용 제로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는 에너지 이제 할 때 돈 별로 안 들어갈 거다. 그렇죠. 투자한 걸 무조건 몇 년 안에 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초기 설치비만 딱 하면 수십 년 동안 전기가 그냥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럴 사이로 가겠지만 그걸 바꾸는 데는 전환하는 데는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좀 들다는 얘기죠. 하지만 단가는 요즘 융자수 그 은행에서 융자도 잘해줘요. 태양광은. 네. 그게 어쨌든 그렇게 떨어질 건데 그거를 2016년 비용에 그대로 똑같이 2030년에도 들어간다고 전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을 가짜 뉴스를 깎아먹기 위한 의도가 충분히 전 담겨 있다고 보죠. 그걸 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이 시기에 그걸 2번씩이나 보도자료 내면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말이죠.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민정이나 정무가 여기 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안 그러시는 것 같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했는데 당신들 대통령 정책에 무슨 울트라 빅뉴스를 매기려고 그런 거냐? 아니,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그날 제 얘기 들어보세요. 로데이터 내라.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냐?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청와대가 순에 터져갖고 다들. 당신들 하니까 거기 안 들어가갖고. 이거 누군가가 해야 되거든요. 이거 감독기관이 산자부 산업부가 먼저 해야지. 청와대가 그러니까 저기까지 다. 산업부로 그 다음에 그날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발표한다고 하는 토론회 발표한다고 사전에 보도자료도 또 낸 거예요. 그 데이터까지 해가지고. 근데 발표한다는 산업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근데 발표한다는 날 그 산업부의 고위 공무원들을 만났는데 얘기했더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날 신문도 안 보고. 경제연구원장이 그걸 발표한다는 걸 모르고 계셔. 그래서 그 전에 보도자료 먼저 냈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 낸 것도 모르시냐 그랬더니 우리도 내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독 그냥? 기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출연기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까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논리를 만드는 역할을 했거든요. 지난 수십 년 그렇죠. 동안. 근데 지금 와서는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관리해야 돼요? 국무총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공직기관이 네. 공직기관이 이렇게 통제 안 돼갖고 지금 중간에 허공에 붕 떠 있는 데가 무척 많아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예를 들었고 A라고 하는 그 공사죠. 올 11월까지 임기 만료예요. 그럼 내가 그 돈이 엄청 도는 데야. 돈 빼쳐먹는 게 눈이 뻔히 보이거든. 저 빨리 바꾸라니까. 에이 임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감사원 감사 들어가고 국세청 감사 들어가면 전 징역 들어서 10년 산다 내가. 이런 그런 데가 있어요? 아니 우리 사회에 이런 데가 지금 부지기수라니까요. 하나도 통제를 안 해. 그 돈 좀 어떻게 좀 나눠주지 여기저기.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국민들 혈세 아니에요. 다 아니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아니 게. 제가 그래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그런 뭐 학문 연구의 자유는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세금 받지 말든가. 아니 그리고 제대로 연구를 해야지 제대로. 11조.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럼 이런 거 하려면은 관련 로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돼요. 나는 그렇죠. 이런 기본적으로. 과정과 이런 로데이터를 써서 이 데이터가 나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건 검증이 없이 되지. 결과만 딱 내놓으면은 그러면 언론사들은 그 결과만 갖고 받아 적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언론사하고 미리 얘기가 된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발표할 테니까 기사 써라. 어? 아무튼 뭐. 자, 지난 한 주 동안 가짜 뉴스 보면서 황당했습니다 정말. 탈핵 탈원전 예. 대통령의 계획 이 5년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면 하겠지만 이 5년 동안 어떤 계획으로 어떤 성과가 날 것 같아요. 이 5년 동안 어쨌든 원전과 석탄이 새로 들어오는 건 막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제가 뭐 미래의 전력 수요를 너무 많이 예측했다고 하는데 현재도 발전소가 너무 많이 남아들어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특히 가스발전소는 비싸다고 이제 세금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가스는 원전하고 석탄은 세금이 원전은 아예 세금이 없고 석탄은 세금이 굉장히 약하고 가스는 세금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비싸죠. 그러니까 가스 발전이 제일 나중에 들어오는데 원전 석탄만으로 한 7, 80%가 전기 공급이 다 돼 버리니까 가스는 가동률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중 대부분은 다 노는 거예요. 70%가 노는 거예요. 그렇죠. 봄 가을은 거의 놀고 여름 겨울에만 잠깐만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규는 어쨌든 중단을 해야 돼요. 중단을 해야지 재생에너지든 뭐든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급하면 가스를 떼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스를 돌릴 만큼 전기 소비가 늘어나지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은 원전과 석탄 노후하는 거는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닫는 거를 재생에너지로 치환하는 걸 저는 이 5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독일이 탈핵 결정했을 때가 2001년인데 그때 우리랑 똑같이 원전 전기 30%였거든요. 근데 지금 2016년 15년 만에 원전은 13% 되고 원전 전기 13%밖에 안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재생에너지가 29% 30%까지 올라갔어요. 15년 만에. 그때 6.6%였거든요. 우리보다 약간 높았지만 6.6이 30. 원전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늘었네. 그렇죠. 왜냐하면 석탄까지 같이 들어왔으니까. 석탄하고 원전 둘 다를 대체한 거죠. 재생에너지 쪽으로. 근데 소장님 저는 전에부터 궁금했던 게 소위 이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원전 마피아가 옛날부터 아주 뿌리 깊게 있고 이 사람들의 이권이 굉장히 덩어리가 크고 그다음에 이걸 뒷받침해주는 또 정치 세력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사람들이 아주 뭐 원전을 옛날에 선진국의 상징인 것처럼 선전해 놓은 게 있잖아요. 친환경 에너지라는 무슨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싼 에너지라든지 박혀 있는 게 있다.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뒤에다가 고리 그 동그란 그 원자로 사진 그거 맨날 붙여놓고 발전하는 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고속도로하고 나오는 거잖아. 그게 댐하고 3개. 근데 이게 외국도 그래요. 외국도 그런 소위 말해서 핵 마피아들이 있고 그 보수 정치 세력이나 우익 세력들이 이걸 지지하고 이게 똑같아요. 건설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그런 거죠. 건설. 왜냐하면 건설을 하면은 돈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수원의 부채의 절반이 무슨 부채냐면 핵 폐기물하고 원전 폐로에 들어갈 돈을 적립을 안 하고 부채로 잡아놓은 거예요. 한 27조인가 한 30조 정도가 될 돈을 그 돈이 부채인데 부채의 절반 정도가 이미 적립을 해놨어야 될 돈을 적립을 안 하고 어디 썼냐면 원전을 건설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 건설하는 데 4조 해서 5조. 2개면은 8조 10조.
그거에 먹이사슬을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그걸로 광고도 연결돼 있고 이번에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중인 이 원전도 건설허가 받기 전에 삼성물산 콘소시엄을 1조 1,775억 원에 계약을 미리 먼저 했어요.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하나건설. 그러니까 그게 한국에서만 있는 현상인지 외국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부채로 잡아놓고 먼저 해먹고 민간업자들이 그래서.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은 원전 사업자들이 그건 정립을 해놔야 돼요, 돈을.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을 건설한 나라는 없죠. 그러니까 공기업이 정치 세력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먹는 나라는 없는 거네, 우리나라밖에. 뭐 어쨌든 입장이 같은 거죠.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정부 정책 전원이라 그래요. 원전은 뭐 평가해서 넣고 안 넣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주민들 의견 받고 전혀 없어요. 그냥 정부에서 결정해요. 네. 몇 개를 언제까지. 네. 그러면 그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으로 그럼 반대로 이렇게 정부에서 그걸 안 하겠다라고 그것도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글쎄. 법적인 문제가 없다니까요. 예. 내 건설을 중단하거나 이런 게 오히려. 왜냐하면 공기업이 스스로가 안 하면 그러네. 안 되는 거예요. 한국수력원들은 지금 주식회사가 밀양하고 연결된 데가 어디죠? 신고리 3, 4호기하고 예. 이제 신고리 5, 6호기 여기죠. 그럼 거기 지금 그 신고리 3, 4호기는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3호기만 가동 중이고 4호기는 건설. 예, 5호기는. 5호기, 6호기 건설. 4호기가 99% 완공률이고 예. 5호기, 6호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중공업하고 주기기 계약이라든지 행정적인 다 포함하면 29%, 건설 공정률만 하면 10%. 예. 아니 그런데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밀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 신고리 3, 4호기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4호기만 안 해도 돼요. 3호기 있고 신고리 4호기 안 해도 밀양 송전탑 그거 안 해도 되죠. 지금 이용률이 2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20% 30%. 그러니까 765 지어놓고 제대로 쓰지도 않는 거죠.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765 765kV 초고압 송전탑을 지었잖아요. 예. 그게 높이가 한 몇백 미터 되는. 밀양에다가 그때가 그 난리 날 때. 네, 난리 날 때. 근데 그게 사실 필요한 송전탑이 아니었어요. 네. 그게 북경남 전전소까지만 가고 근데 안 가요. 그게 뭐랑 똑같냐면 10차선 고속도로를 네, 뚫었어요. 네. 서울 가려고. 근데 북경남에서 딱 가고 멈추는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국도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주변에. 그러면 그 주변에 전기를 모자라면 주변에 나눠주겠죠. 네. 근데 그 주변은 전기가 다 남아들어요. 자기가 쓰는 경남, 경북 자기가 쓰는 전기보다 생산하는 전기가 2배, 3배 많아요. 그 전기 다 수도권으로 보내거든요. 그 고리 왜 만들었냐고. 고리 4호기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고리 4호기 이제는 문제 제기할 때가 아니고 네네.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접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야지. 아니 우선 그 송전탑 가지고 난리 났을 때 한전이 네. 그러면 얘기한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때 국가 전력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자면 그치. 10차선 도로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다. 네, 그렇죠. 이렇게 주장했었잖아요. 그때. 네네. 근데 전력 수요가 그것도 안 거짓말하는 거잖아. 안 늘었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그리고 전력 수요는 안 늘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수요 관리라 그러거든요. 그 네.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지난 여름에 역대 최대로 전기를 여름에 가장 많이 썼어요. 에어컨 네. 폭염 때문에. 네. 근데 그때 그걸 이 숫자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85기가와트를 끊었거든요. 보통 한 80 정도 갔는데 네. 5만큼 원전 5개만큼 확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 3.5를 줄일 수가 있었어요. 예, 좀 설명을 드려도 될라나 모르겠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무튼 줄일 수 있었는데 안 줄였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 많은 사람들이. 네네네. 예. 하여튼 송전탑도 사기였어요. 그럼 송전탑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최순실이하고 연결이 돼 있었나? 왜 그 짓을 한 거야? 원전 그게- 마피아니까 그게 다 글쎄. 그러니까 연결돼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를 못 지잖아요. 자회사로 나눠주고 나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국책 지네도 큰 덩어리를 사업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책 사업은 뭐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댐이든 슬프다. 고속도로든 발전소든 간에 뭔가 만들어야지 네. 거기에 돈이 돌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아니면 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글쎄. 그게 꼭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도 뭔가 아닌데.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지들이 돈이 또 돌고 떨어먹을 빼먹고. 빼먹을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밀양 문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 난 그날 그거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18일 날 그 선언할 때 할머니가 부탁한다고 해서 그 전화는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편지 전하면서 그럼 그 국가 지도자 이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럼 그 고리 4호기 접으면 되는 거예요? 신고리 4호기 접으면 신고리 되죠. 4호기. 네. 근데 우리 정부 정책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신고리 5, 6호기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그 이제 네. 정권 잡은 지 50일 됐는데 네.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말고 앞으로 정책을
제한하고 어디까지는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신고리 5, 6호기는 어쨌든 중단을 하고 건설 예. 중단하고 신고리 4, 5기 거는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신고리 4, 5기 운영허가 아마 들어올 텐데 그걸 국제적인 수준에서 안전성 평가를 하면 가동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러려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야 되고, 근데 네. 그날 이제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자력 안전위원회 네. 위상 원자력 올리고, 안전위원회. 네, 위상 올리면서 원전 안전 제대로 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신고리 4, 5기 운영 허가에서 저희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1년밖에 안 된 예. 원전이라 이건 중단을 하고 이제 해체하기도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해체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시멘트 거의 들어간 것도 없고. 근데 뭐가 건설이 됐대? 뭐 부지 정지하면서 이런저런 텁하기 하고 뭐 신거리 5, 6호기는 네네 한 건설 공정률 10% 정도. 한 게 없어요? 별로 없죠. 중지하면 되네. 별로 없죠. 근데 들어간 돈이 계약을 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허가 전에 이미 계약하고 주 기기 공급 계약 2조 3천억 원 두산중공업하고 하고 그 매몰 비용 그래서 한 2조 5천억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아깝다고 가자 그러는 거지. 근데 그게 저는 건설허가 전에 이미 알박기로 다 해버린 거거든요. 사드랑 똑같은 거지 뭐. 그렇죠. 건설허가 전에 한수원에서 그렇게 주 기기 계약도 다 하고 건설 계약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공정률 29%까지 끌어올린 건데 그거를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가는 게 맞겠냐는 거예요. 그 리스크는 사실 투자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걸 왜 국민 전체의 안전 문제랑 맞바꾸려고 하냐고요. 자, 그럼 이 정부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는 지금 백지화는 말씀하셨으니까 계획 중인 원전이 6개예요. 예. 그리고 신규 원전 부지가 2개고 신규 원전 부지 2개에 계획 중인 원전 6개는 다음 뭐 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이제 취소시키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진행된 게 거의 없으니까 일부 뭐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게 한 개 있는데 그건 다시 보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5개의 건설 중인 원전이에요. 5개의 건설 중인 원전 중에 신고리 4, 5기 말씀드린 거는 99% 공정이 진행됐으니. 그다음에 신고리 5, 6호기는 이제 막 시작해서 한 29% 뭐 10%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한 10% 안팎 이렇게 돼 있으니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중단을 시키고 아니 그리고 그렇게 가짜 숫자로 부풀리고 국민들한테 저기 한 사람들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참 많이 연결됐어요.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거, 그다음에 KDI에서 GDP 제시한 거, 이게 다 어긋난 거죠. GDP 성장률, 산업 구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바로 잡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 그런 버르장머리를 못하게 해야지. 통계로 국민 속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대통령 그 다음날 에너지경제공원 원장이 글쎄 말이에요. 이게 2025년까지 11조 6천억 2030년까지가 아니라 2030년에 2016년 대비 11조 6천억 원 더 들어갈 거다. 든다고 이 가짜 이걸 해도 그냥 산업부 공무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 내부의 이 적폐 세력과 솎아내는 작업을 1년 동안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야 보니까. 그러니까요. 당장 고리 접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부의 적폐 세력을 정비하는데 한 1년 정도 차근히 투자해야 될 거예요. 이거 감사원에다가 아예 특별팀을 만들어갖고 저런 통계만 검증하는 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국방비 갖고 뻥치는 것도 또 유구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 모든 거를 저는 좀 자료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료 공개를 해라 그래도 안 되고 자료 공개를 안 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감사를 들어갈 수 있는 서슬퍼런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 제가 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거를 계산을 할 때 그거를 바깥에서 검증을 하고 싶어도 로데이터를 안 주면 검증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를 독점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그걸로 홍보를 하고 그렇죠.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뭘까 그걸 추적하는데 제가 아는 박사님이 이 비슷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몇 번을 해도 안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돈이 국민 세금으로 이 연구원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우리나라 자원인데 왜 그런 정보 공개만 제대로 되더라도 행정력이 좀 그럼요. 줄어들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다 검증하고. 제가 덴마크의 그 박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보면서 거기는 2050년까지 에너지 재생에너지 100% 시나리오 같은 걸 만들면 기술자, 엔지니어 뭐 조합이나 연합회에서 그걸 다시 검증하면서 그 검증하는 걸 발표할 때 엑셀 파일 거기 있는 시뮬레이터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인터넷에다가. 그 공개하면은 거기 있는 공부하는 친구들도 가져가서 자기가 그렇죠, 돌려보기도 그렇죠. 하고 다 그걸 다시 변형시켜 보기도 하고 그걸 개발시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모든 게 다 블랙박스예요. 결과만 받아봐.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 양산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탈핵 탈원전 하기 전에 일단 너희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정보라도 공개해라. 네. 그럼 검증을 좀 해보겠다. 기초자료를 그런 게, 공개해라. 네, 기초자료는 그걸 산업부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모처럼 나오셔서 열변을 토했는데. 네. 네. 자, 정몽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